이번 시간은 직접 인용문에 이어지는 간접 인용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살펴봅시다. 한국어 내용을 잘 이해하신 뒤 미리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 뒤에서 비교해 보세요. 우선 지난 88강에서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영어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언어 활동에 있어서 인용문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인용의 핵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 둘째는 원본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문장을 인용문이라고 부릅니다. 인용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에이미가 탐에게 I got a scratch on my hand 라고 말한 것을 탐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Amy said I got a scratch on my hand 하고 에이미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직접 인용문이 있고요. 또는 에이미의 말을 풀어서 Amy said she'd got a scratch on her hand 라고 하는 간접 인용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접 인용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간혹 간접 인용문을 만드는 과정을 기계적으로 직접 인용문에서 간접 인용문으로 변환하는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정해진 변환 규칙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내가 듣거나 읽은 원문, 즉 인용할 내용을 summarizing 하거나 paraphrasing 해서 인용문의 요소를 갖춘 자유 영작을 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보고 들은 내용을 그냥 내 방식대로 다시 말하는 게 간접 인용문인 거죠. 단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원문을 변질시키지 않아야겠죠. 참고로 원문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내 방식대로 장문 또는 요약하는 기술이 바로 summarizing과 paraphrasing입니다. 인용문이 중요한 만큼 이 두 기술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정확히 배워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간접 인용문의 형태를 알아봅시다. 이 문장은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이 긴 명사는 대개 84강, 85강에서 배웠던 문장 명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인용의 핵심 요소 두 가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 간접 인용문과 실제 에이미가 말한 원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문 화자와 인용문 화자의 관점 차이에 따라서 대명사나 소유격이 적절히 변해야겠고요. 또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문장에 장소, 시간 정보가 있다면 그런 부사구도 역시 관점에 따라 적절하게 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제도 바뀌었습니다. 원문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인용문이 있는 거니까 과거 시제였던 원문 내용이 인용문 속에서는 대과거 시제로 더 이전 시제로 내려간 것이죠. 다시 한번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하면 원문 got a scratch가 있은 후에 인용문을 말한 것이니까 현재에서 보면 인용문의 시제는 과거이고 인용문 속에 있는 원문은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이렇게 매우 짧다면 어떨까요? 현재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과거처럼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지난 66강 과거 완료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일의 전후를 상식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면 굳이 대과거라는 복잡한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과거 시제로 이 둘을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간접 인용문 속 원문 내용도 그냥 과거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간접 인용문의 일반적인 시제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접 인용문 안에는 보통 두 개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용문 본 시제고요. 다른 하나는 인용문 안에 들어있는 인용한 원문의 시제입니다. 앞으로 이 두 시제를 각각 이렇게 인용문 시제, 원문 시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시제의 일반적인 규칙은요. 첫째,
인용문 시제와 원문 시제를 일치시키거나 둘째, 인용문의 시제보다 원문 시제를 더 이전 시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 예외 상황이 더 있는데요. 그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각 시제와 상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더 설명할게요. 참고로 오늘 강의에 나오는 문장은 모두 지난 최근 강의에서 나왔던 예문들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문장 설명이 필요하면 이전 강의를 살펴보세요. 여기 원문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쓴 글이라고 합시다. 이걸 읽고 제가 친구에게 네가 썼지? You wrote 출처를 밝혀주고요. 문장 명사 that 이라고요. The police officer 시제는 had made 일반 시제 규칙에 따라 인용문 시제보다 원문 시제를 더 이전으로 했고요. 제 관점에서 대명사를 적절하게 바꾸어서 you go home. 타임라인에서 보면 원문이 있고 나서 인용문이 있는 거니까 현재에서 봤을 때 과거, 대과거가 됩니다. 또는 이 두 사건의 시간 전후가 상식적으로 명백하니까 역시 일반적인 시제 규칙에 따라 그냥 모두 단순 과거로 영작해도 되겠습니다. You wrote that the police officer made you go home.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 친구가 한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즉, 가정문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가정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두 일의 전후 관계가 명확하다고 해도 하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으로 이 두 시제가 같아서는 안 되겠죠. 원문 시제는 대과거로 만들어서 사실이 아니었음을, 가정문이었음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소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문은 The boy proudly said 출처를 밝혀주고요. 문장 명사 걔가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that 주어는 he로 바꾸고요. 원문 시제는 인용문 시제와 동일하게 맞춰볼게요. could ride a bike with no hands. 마지막 구두점은 저는 그냥 마침표로 하겠습니다. 감탄은 당사자만 하는 걸로. 타임라인에서 보면 얘가 이때 처음 자전거를 두 손 놓고 타게 됐고요. 그때 이후로도 쭉 탈 수 있었겠죠. 이 사이에 자랑스럽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는 현재에서 보면 과거고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건 능력이잖아요. 한번 생기면 늘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죠. 즉 이 소년은 과거 그때만 자전거를 두 손 놓고 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사실인 것들을 우리는 단순 현재 시제로 말하죠. 그래서 여기 원문도 단순 현재 시제가 유효합니다. The boy proudly said that he can ride a bike with no hands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가 살인자다 하고 소리쳤어요. He shouted 출처를 밝혀주고요. That he was a murderer. 원문 시제를 인용문 시제와 맞추고 구두점을 마침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인용문의 의미가 그는 그가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이 두 그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 두 남자를 명확히 구별해 줘야 되겠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살인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이름이 짐이래요. 그래서 He shouted that Jim was a murderer 로 대명사 대신 이름을 써서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인용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문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꼬마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kid said 출처를 밝히고요. that 하고 문장 명사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that은 생략해도 되죠. 생략하고 바로 문장으로 There was a secret room. 일반 시제 규칙에 따라 원문 시제를 인용문 시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장소 부사구를 in that house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원문 속의 장소 관련 부사구도 인용문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형해 줘야겠죠. 제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She asked. 출처를 밝히고요. Me, 나에게 이것을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로 영작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명사 자리에 그가 결혼을 했는지라는 문장 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If he was married. 84강에서 배운 if에 문장을 붙여서 만든 긴 명사입니다. 원문 시제는 인용문 시제에 받쳤습니다. 일반적인 시제 규칙으로요. 또는 if 대신에 whether를 써도 되고 뒤에 or not을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그 학생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가요? The student suddenly asked. 뒤의 목적어 명사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라는 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Whe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was. 85강에서 배운 의문사 뒤에 문장을 붙여서 만든 긴 명사. 시제는 일반 규칙에 따라 인용문 시제에 맞췄습니다. 여기서 원문이 의문문인 경우를 정리해보면 원문이 yes, no 의문문인 경우에는 인용문 속에서 if나 whether로 시작하는 문장 명사가 되고요. 원문이 5W1H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에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 명사가 됩니다. 잘 알아둡시다. 제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캐나다 간다. She told me that 자기가 다음 주에 캐나다에 간다고 that을 생략하고 형작하면 she was going to Canada. 주어를 she로 바꿨고 시제를 인용문에 맞췄습니다. 언제 가냐면 the next week 또는 the following week라고 할게요. 그냥 막연한 다음 주는 next week이고요. 어떤 시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부터의 다음 주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이 인용문의 관점에서는 제인이 캐나다에 간다고 말했던 그때가 시간 기준이 돼서 그때의 다음 주니까 더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원문 속의 시간 정보 부사구도 인용문 화자의 관점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해 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가정하는 가정문이죠. I said that if I'd been a teenager, I would have read a lot of books. that 뒤에다가 이 원문 문장을 모두 붙여서 긴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원문의 시제는 가정문이니까 인용문 시제보다 더 이전으로 바꿨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보면 과거 언제에 제가 이 말을 했어요. 10대였다면 책을 많이 읽을 거라고요. 이 둘이 같은 하나의 과거 시간이지만 하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니까 시제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가정문을 더 이전 시제로 만든 거죠. 그런데 만일 여기서 가정의 내용이 그 당시 그때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과거를 가정하는 가정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처음 한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 said는 과거고 이 가정문은 더 과거가 됩니다. 이 원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려면 대과거보다 더 과거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대과거보다 더 과거인 시제를 표현할까요? 이렇게 조동사 have를 한 번씩 더 쓸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과거로 만들 방법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인용문도 I said that if I'd been a teenager, I would have read a lot of books 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번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의 간접 인용문 시제를 과거로 올려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졌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할 원문 문장이 가정문인 경우에는 인용문 속에서도 원문의 시제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추가로 원문 속에 과거형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들어있는 경우도 가정문과 마찬가지로
인용문 속에서 원문의 시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잘 알아둡시다. 이번에는 추가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인용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가령 Huang said Sue reads a lot of books 라는 인용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원문 내용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is said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Sue is said가 마치 수동문과 같은 형태가 되면서 그렇게 말한 실제 행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수는 그렇게 말해진다는 느낌이 생기고요. 그 뒤에 동사는 to 부정사로 만듭니다. 그러면 is said to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중간 삽입물이 되면서 수는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원문을 수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해진다 정도의 뉘앙스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양과 뉘앙스를 가진 중간 삽입물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몇 개를 예를 들면 Sue is believed to read a lot of books. 수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믿겨진다. Sue is alleged to read a lot of books. 수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주장되어진다. Sue is considered to read a lot of books. 수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여겨진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장이 내가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나도 누군가가 한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말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이죠. 특히 누군가의 말이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뉴스 기사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칸을 늘려놓고요. 자신은 그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She told me.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 마지막 명사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자신은 그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문장에 that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고 시제를 이제 인용문 시제에 맞춰서 that sh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accident.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She told me sh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accident. 존은 그녀가 시험에 합격할 것인지 나에게 물어봤다. 존이 나에게 물어봤다. John asked me. 이 인용문도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명사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그녀가 시험에 합격할 것인지 라는 명사 if she would pass the exam. 시제는 모두 과거 시제로 맞췄습니다. 원문 시제는 인용문 시제와 같거나 더 이전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인 시제 규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문 시제를 더 이전으로, 대과거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과거 이때에 존이 물어봤고요. 원문 내용은 존이 물어본 때보다 더 미래의 일이니까 원문 시제가 인용문보다 더 과거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모두 과거 시제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원문의 일이 아직 현재에도 미래일 수 있습니다. 가령 아직 시험일이 오지 않았다거나 하면요. 그러면 John asked me if she will pass the exam 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시험 전이면 원문의 시제가 would pass 뿐 아니라 will pass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는 톰이 그 게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Andrew said 뭐를요? 목적어 자리에는 원문 문장 Tom should watch the game을 명사로 that만 생략하고 그대로 Tom should watch the game. 여기서 일반 시제 규칙에 따라 원문 시제를 인용문 시제보다 더 이전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Andrew said Tom should have watched the game.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의미의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87강 과거의 가정문 강의에서는 이 문장을 이미 그 게임 시간이 지났고 톰이 그 게임을 못 본 현실에서 톰이 그 게임을 봤었어야 했다. 이런 의미의 가정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내용과 다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문 속 이런 should와 같은 과거형 조동사는 가정문과 마찬가지로 인용문에서도 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딸은 왜 매일 샤워를 해야 하냐며 징징댔다. 제 딸이 징징댔습니다. My daughter whined. 목적어 자리에는 왜 매일 샤워를 해야 하나요? 라는 why 의문사 의문문을 명사로 바꿔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Why she had to take a shower every day. 원문의 시제는 인용문에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징징대다라는 동사 행동을 받은 대상이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목적어는 징징댄 내용이죠. 이 문장은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뭔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을 보겠습니다. 일단 My daughter whined를 자동사 문장으로 완성합니다. 이렇게 끝내고요.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My daughter said why she had to take a shower every day. 이렇게요. 문장이 너무 기니까 59강에서 배운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줄여줍시다. My daughter whined, saying why she had to take a shower every day. 이렇게 하면 윗 문장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존은 형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속삭였다. 존이 속삭였습니다. John whispered. 목적어 자리에는 형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말한 원문 I wish I had a brother를 인용문 시제와 동일하게 맞추고 주어 대명사를 바꿔서 that he wished he had a brother. wish 뒤의 문장은 가정문이니까 원문 시제 그대로 had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녀는 만일 그가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기네요. 자, 일단 그녀가 말했다. She said 목적어 자리에 나머지 이 긴 복문을 모두 써줍시다. 이 문장은 87강에서 나왔던 가정문 과거 문장이죠. That if he'd known how much she loved him, he wouldn't have left her. 마찬가지로 원문 속 가정문은 인용문에서도 시제를 원문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 정치인이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장은 인용문 같기는 한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주장되어진다는 의미의 중간 삽입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치인이 10만 달러를 받았다를 영작하면 The politician received $100,000. 그리고 이 문장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중간 삽입물 주장되어진다 is alleged to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넣고 동사 received는 to 뒤에서 원형이 돼야 되는데 이미 받았다는 과거의 느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to have received 이렇게 to 부정사를 완료상처럼 만들어줍니다. The politician is alleged to have received $100,000. 선생님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해보자고 했다. 일단 선생님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뭘 한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냥 한 게 아니라 제안 같은 걸 한 거죠. 자, 이렇게 영작하기 용이하게 한국어를 적절하게 변형시키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제안했다. The teacher suggested. 뭐를요? 목적어 자리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해보자 는 원문 86강에서 나왔던 가정문 문장이죠. 권유하는 느낌으로 풀어서 영작해보면 We should assume that the earth was flat. 역시 과거형 조동사와 가정문은 원문과 동일한 시제로 씁니다. The teacher suggested we should assume that the earth was flat. 자, 이렇게 영작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를 보시면서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배운 인용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명령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